안녕하세요. 애청하는 채널에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는 4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겨우 가슴속에 묻어둔 사연을 공개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됐지만 하늘에 있는 오빠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저희 오빠에 얽힌 사연입니다. 저랑 5살 터울인 오빠는 어렸을 적부터 저를 참 잘 챙겨주었죠. 아직도 오빠 손을 꼭 잡고 걸었던 등굣길이 생생하네요. 학교에 갈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메뚜기를 잡는다고 논두렁을 타기도 했고 들꽃이랑 이야기를 나누느라 오빠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어린 동생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착한 오빠였어요. 그저 곱게 따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실아, 어서 학교 가자. 빨리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야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철없는 동생을 달래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오빠는 둘도 없는 오누이 사이였어요. 다른 집들에 비해 형제가 적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우리 남매는 참 각별했어요. 제가 답답한 시골에 살면서 방황 한 번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든든한 오빠가 존재했기 때문일 거예요. 오빠는 꽤 괜찮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일찍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꾼이 되고자 했습니다. 평소 시골 생활을 답답해했던 전 그런 오빠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른들은 오빠가 집안의 장손이라고 늘 애지중지 하셨거든요. 오빠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상 대대로 같은 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귀한 장손 하나 공부시킬 정도의 능력은 차고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자신은 땅을 일구며 살고 싶다고 당당히 밝혔어요. 그런 오빠의 결심을 말리는 어른도 계셨고 장하다고 생각하신 어른들도 계셨지만 오빠의 고집을 꺾을 어른은 계시지 않았죠. 제가 그런 오빠에게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오빠, 뭐 하려고 고향에 남는다고 했어? 오빠는 꿈도 없어? 넓은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대학도 가고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남실아, 오빠는 말이야. 이상하게 땅 냄새를 맡으면 좋아. 없던 힘도 막 나고 생기가 돋는다니까? 아무래도 오빠한테는 농사꾼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치, 농사꾼의 피가 따로 있나 뭐? 있나 봐. 오빠는 아무래도 농사꾼이 천직인가 봐. 배시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오빠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전 학교만 졸업하면 당장 이 답답한 시골을 뜨겠다고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는 자신의 결심대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부터 땅을 일구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농사를 짓더군요. 평생 농사꾼이었던 할아버지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뭐든 잘하는 장손이니까 오빠는 집안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겠어요. 시골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가까이에 모여 사는 친인척분들도 오빠라면 엄지부터 세웠죠. 저도 물론 그런 오빠가 최고였지만 딱 하나 섭섭했던 건 오빠가 집안 어른들의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였죠. 뭐 맛있는 것을 먼저 챙겨준다든가 아니면 한약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사소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꽤 넓은 땅과 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대대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6.25 동남만 아니었다면 가진 땅이 훨씬 더 넓었을 거라던 할아버지 푸념이 거짓이 아닌 이유였어요.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저녁에 당신들의 땅과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는데요. 어디 논밭은 누구 거, 선사는 또 누구 거, 본가는 누가 갖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정정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아버지를 비롯해 형제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잊을만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일종의 유언과 다름없는 말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집안 장손의 목도 잊지 않으셨어요. 오빠에겐 오빠가 짓고 있는 농가 밭, 그리고 옆마을에 소작을 준 농까지 다 장손 것이라며 못 박으셨어요. 그 정도면 작은 아버지들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삼촌들과 고모들의 입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와 오빠의 몫까지 합친다면 할아버지의 재산 절반 이상이 저희 집으로 분배되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대놓고 불평을 할 수도 없었어요. 워낙 할아버지가 엄하셔서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자칫 받았던 땅도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저까지 나서서 왜 오빠한테만 재산 주고 나한테는 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었고요. 마음이야 장소만 손주냐, 이 손녀도 손주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할아버지가 직접 군청에 가셔서 토지 상속을 결말지은 날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의 표정들을 낱낱이 기억합니다. 재산을 미리 받았으니 좋기도 하면서 장손에게 간 재산이 배도 아프기도 한, 다시 말해 웃픈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모든 재산 정리를 마친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님도 이듬해 할아버지를 따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죠. 아무튼 오빠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솔직히 오빠가 없었으면 그 많은 논밭을 어떻게 일궜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일손을 계산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오빠는 마치 집에 부려먹을 종이라도 있는 것처럼 씨부터 뿌립니다. 놀란 아버지가 그러다 논밭 다 갈아엎어야 한다며 뜯어 말리지만 오빠는 걱정 말라며 일을 저질렀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걱정은 완벽한 기우였어요. 오빠는 타고난 성실함뿐만 아니라 명석한 머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일종의 공동 작업처럼 세세한 스케줄을 짜서 모자란 일손을 충당했죠. 거기에다 적절한 순간 성실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 많은 농사를 척척 해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오빠의 수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꾼이 천직인 것 같다는 오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오빠 덕분에 농사의 규모가 커졌고 자연스레 재산도 쑥쑥 불어났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이래서 내가 장손한테 논밭을 내어준 거라며 흡족해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안의 희망이던 오빠가 집안의 기둥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흠이 없는 오빠에게 딱 하나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홍기가 꽉 찬 오빠에게 좋은 색식감이 없다는 것이었죠. 중신을 선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오빠는 그럴 시간 없다며 그때마다 거절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오빠에겐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의 성화에 오빠 마음을 떠보기도 했는데요. 오빠,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농사만 짓다 호래비로 늙어 죽게? 땅만 많으면 뭐 하냐? 건살 가족이 없는데. 내가 왜 가족이 없어?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남실이도 있잖니? 난 오빠가 걱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오빠나 얼른 좋은 짝이나 만나. 나도 새언니 얼굴 좀 보자. 새언니 생기면 얼마나 들들 볶으려고. 그럼 들들 볶아야지. 우리 귀한 오빠 채 가는데 그럼 그 정도도 못해? 뭐야 이 녀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우리 오빠가 결혼하지 말고 제 곁에 영원히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저 오빠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과 따뜻함을 말이죠.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다던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결혼 선언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아가씨라는데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그 여자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180도 바뀐 태도에 다소 놀랐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농사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던 우리 오빠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하더니만 그 사이 언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빠는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집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렇게 저도 예비 올케님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사나운 살쾡이 한 마리가 생각나더군요. 저는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인상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순한 우리 오빠 딱 잡혀 살게 생겼다. 이런 위기감이 대번에 들었죠. 그렇게 그 여자는 하하호호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저와 엄마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데리고 온 저 여자 좀 별로지 않아? 어? 실은 엄마도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 고집도 좀 세 보이고 말본새도 차분하지도 않고. 그치? 아니 오빠는 참한 여자들은 죄 싫다고 하곤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 엄마, 이 결혼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네 오빠가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니? 그리고 모처럼 결혼 결심이 섰는데 웬만하면 시켜야지. 엄마, 결혼 잘못하면 오히려 인생 망친다고. 오빠처럼 순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살아?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을걸? 그런가? 일단 오빠 들어오면 다시 얘기 좀 해봐요. 연애는 얼마나 했는지, 진짜 결혼할 여자로 확신을 하는 건지. 어? 그래. 아유 참. 처음 데리고 온 여자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엄마도 한숨이 깊어졌어요. 물론 첫인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쯤은 엄마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개를 젓게 만들 만큼 그 여자의 인상은 강렬했어요. 하지만 고집불통 오빠는 완강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릴 적부터 고아로 자라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서 그래요. 좀 투박한 면은 있지만 겪어보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 엄마도 네가 좋다면 찬성이다. 두 사람만 좋다면 난 괜찮다. 오빠가 좋다는데 별 수 있나요? 집안 어른들도 장손의 결혼 소식을 반겼으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예비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빠의 말처럼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게 오빠는 2살 연상인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 오빠와 새언니는 집안 어른들과 친인척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했죠. 그런 옳게 살가운 행동 때문에 집안에서도 괜찮은 여자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눈엔 아직도 여시 같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속내를 보일 수가 있나요? 그저 우리 오빠가 잘 살기만을 마음속으로 빌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빠의 얼굴엔 늘 행복한 미소가 배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선 항상 깨가 쏟아지더군요. 올케 언니 첫인상만 보고 괜한 오해를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찌됐건 아니면 다행인 거죠. 동생 입장에서 우리 착하고 성실한 오빠가 마음 많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이 왜 좋지 않겠습니까? 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어요. 그렇게 오빠가 결혼한 지 2달쯤 됐을까요? 오랜만에 엄마 아빠가 있는 본가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오빠 내외가 멀리 사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농사일이 하도 바빠서 좀처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오빠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는 소리에 저도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올케 언니.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그 사이 더 예뻐진 것 같네. 네? 아, 그래요? 혹시 쌍꺼풀 수술했어요? 아니, 눈에 필러를 맞았나? 뭔지 모르게 얼굴이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쌍꺼풀 수술은 무슨. 그럼 연애를 하나? 연애를 하면 갑자기 외모에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예뻐지거든요. 맞죠? 아가씨 연애하죠?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정말? 할 말 없으면 그냥 하지 말지. 올케가 괜한 말을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호들갑을 떠는 올케는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그냥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식사에 열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올케 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어요. 밥을 먹던 엄마가 올케 언니한테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들이니? 나이들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올케 언니가 밥 숟갈을 탁 내려놓으면서 차갑게 한마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결혼한 지 2달 됐어요. 그런데 무슨 벌써부터 애 타령이에요? 제가 애 낳으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느닷없는 신경질적인 반응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밥 숟갈을 들지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었죠. 아니, 내 말은 지금 당장 가지란 말이 아니라 나이가 있으니까 천천히 고민을 해보란 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예요? 제가 이보다 나이 많다고 눈치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애가 뭐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봐야 별도 따는 거잖아요. 아유, 짜증나 정말. 그러면서 밥상머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봉변을 당한 엄마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아버지 역시 헛기침으로 당황한 마음을 감추셨고 놀란 아빠는 그런 부모님에게 애써 변명을 해댑니다. 아유, 죄송해요. 저 사람이 어제 저랑 조금 다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예민하네요. 오늘은 저희 그냥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오빠도 후다닥 바깥으로 나가더군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새언니의 경거망동에 화도 났고요. 전 슬그머니 새언니와 오빠를 따라 나가보았죠. 그러자 2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금세 들려오더군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화부터 내냐고. 내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지. 나 애 가질 생각 없다고. 그거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 아직 못 드렸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생각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식사 도중에 버럭 화부터 내면 어떡해? 그럼 열받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아무튼 당신이 부모님한테 확실히 말해도 우리 절대 애 가질 생각 없다고 말이야. 알았어? 2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데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군요. 오빠에게 함부로 구는 말투가 자연스러웠어요.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늘상 있는 일처럼 말이죠. 게다가 2사람의 다툼 소리가 나는 곳에는 담배 냄새와 함께 연기까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오빠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담배를 입에 문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었죠. 오빠 내외가 그렇게 돌아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역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새언니는 본인의 인상처럼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어른들 앞에선 겉으로만 웃는 낯이고 속으로는 불같은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순하디 순한 오빠가 저렇게 드센 여자를 만나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도 그러니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빠가 일하는 논으로 찾아갔어요. 조용히 얘기하기엔 그만한 곳도 없었으니까요. 남실아,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 오빠랑 얘기 좀 하려고 왔지. 얘기? 무슨 얘기? 지난주에 그 사달을 내놓고 몰라서 물어? 아, 그거? 오빠, 어디 나한테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정말 세연이랑 별 문제 없어? 문제는 무슨,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내가 보기엔 오빠가 언니한테 너무 휘둘려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니야? 아니래도 그러네. 같은 여자끼린 척 보면 대충 알거든? 올케 언니 진짜 보통 사람 아니야. 지난번에 엄마한테 짜증낸 일이 아니었더라도 난 올케 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 대충 눈치채고 있었어. 오빠 성격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진짜 두 사람 별일 없어? 그래, 임마. 별 걱정을 다 한다. 그 사람이 좀 튀는 구석은 있지만 나한테는 잘해.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건 있는데 속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지난번 일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도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너나 어서 좋은 신랑감이나 찾아봐. 그래? 확실하지? 오빠의 진짜 속사정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오빠는 올케 언니와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이러니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저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며느리가 밥상머리에서 짜증을 부린 사건을 조용히 덮고자 하셨어요. 하긴 자랑할 일도 아닌데 이런 일을 못하러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일이 차츰 잊혀질 때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려고 하는데 핸드폰에서 메시지 하나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 사람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궁금증을 참고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오빠가 아니겠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실아, 오빠 지금 집 앞인데 혹시 안 자고 있으면 문 좀 열어줄래? 괜히 엄마 깨실까봐 초인종을 못 누르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오빠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집 앞에 있다는 걸까요? 저는 오빠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후다닥 대문을 열었죠. 그리고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는 오빠를 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맞은 오빠는 무척 초췌한 모습이었죠. 오빠, 왜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문자 봤구나. 우선 목소리 좀 낮추자. 부모님 주무시는데 깨시겠다. 그렇게 말한 오빠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자기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 시간에 집에는 왜 온 거야? 언니는?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설마 올케 언니한테 쫓겨나기라도 한 거야? 진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읍내 친구들 좀 만나다가 늦었거든. 근데 얘가 잠이 깊이 들었는지 당최 문을 열어주지 않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 집으로 온 거지 뭐. 남실아, 어차피 나 내일 해 뜨자마자 논에 나가야 돼. 잠깐만 눈만 붙이고 나갈 거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자. 한눈에도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나더군요. 오빠가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건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새언니랑 크게 싸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남편을 내쫓다니요. 성실한 우리 오빠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오빠에게 물었죠. 오빠, 요새 새언니랑 무슨 일 있어?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살짝 얘기 좀 해봐. 우리 원래 비밀 없는 남매였잖아. 어? 아니야. 별일 없다니까. 괜히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말고. 오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손까지 회회에 저어가며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오빠의 표정만 봐도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전 조만간에 올케 언니를 만나 따져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빠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새언니라고 들어온 여자에게도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타닥타닥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는데요. 어스름한 새벽에 퍼뜩 눈을 떠보니까
오빠는 벌써 나가고 없더라고요. 아직도 비는 그치지 않았는데 오빠는 무슨 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일찌감치 나간 건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동안 저는 올케 언니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성격상 일일이 말해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 차라리 올케에게 묻는 게 빠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였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군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의 목소리가 무척 다급한 겁니다. 남실이냐? 나 이장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일을 어쩌냐. 네 오빠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우리 오빠가요? 왜요? 어디서요? 나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축사 근처에 쓰러져 있는 걸 정씨가 발견했단다. 아무래도 낙뢰에 맞은 것 같은데 위중한 상태라니까 어여 가봐. 전화를 끊자마자 부모님을 모시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오빠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더군요. 의사 말이 전신 화상이 너무 심해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전 오빠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랑 대화를 나눴던 오빠였어요. 그런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다치긴 했어도 금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거라고 믿었죠. 그것이 헛된 바람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앞이 깜깜해지면서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오빠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올케 언니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된 채 오빠의 주검 앞에 주저앉은 올케의 모습에 제 가슴도 갈갈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아무리 두 사람이 지지고 볶고 했어도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전 올케 언니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쏟았습니다. 장손이 불식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집안 장손의 흉사에 온 친인척들이 슬픔을 참지 못했고요. 오빠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산에다 오빠를 묻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그렇게 살갑고 다정한 오빠가 이제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기 전 날 밤 비에 흠뻑 젖은 채 찾아왔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당초에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빠는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새언니랑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러니 그런 꼴로 집도 못 들어가고 본가에 찾아온 거겠죠. 만약 두 사람이 싸우지 않았다면 오빠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아무리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극락왕생을 빌어주어도 우리 오빠가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일을 올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새언니 입으로라도 꼭 들어야 속이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을 무렵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올케가 있을 오빠 집으로 향했죠. 잠시 후 오빠 집에 도착을 한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집안에서 들리는 올케의 목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하는 건지 올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지 뭡니까?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상을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목소리가 밝은 걸까요? 전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낡은 시골집이라서 그런지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밝은 목소리로 까르르거리며 통화를 하더라고요.
나 완전히 로또 맞았잖아. 글쎄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나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못 믿을 거면 집 나가라고 막 대들었지. 그렇게 내쫓았는데 그 다음 날에 벼락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 참 요지경이지. 아무튼 그 사람 명의로 된 논밭이 얼만데 게다가 생명보험금도 있잖아. 그게 전부 다 내 거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나댔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확실하다면 새언니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어요. 오빠를 떠나보내며 흘렸던 그 눈물이 전부 다 거짓 눈물이었던 겁니다. 전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올케 언니의 의도는 틀림없이 불순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오빠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이런 여자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은 미련한 오빠입니다. 첫인상부터 딱 알아봤었는데 오빠의 결혼을 끝까지 뜯어말리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올케 언니에게 복수할 방법도 없었어요. 언니가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게다가 제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거라고 우기면 그뿐입니다.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올케 언니의 머리채를 뜯는 게 전부겠죠.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어요. 착한 오빠의 인생은 그 여자를 만나고부터 잘못되고 만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로 며칠이 또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부모님께 충격적인 선언을 하더라고요. 죽은 남편이 자꾸 생각나서 도저히 이곳에서는 살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거라는 거였죠. 오빠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마음이 헤집어질 대로 헤집어진 부모님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혼자 남은 며느리가 멀리 떠나겠다는데 특별히 말릴 생각도 명분도 없었죠. 그저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어요. 올케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웬만한 물건은 다 놓고 갈 거니까 아가씨가 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어머님 댁으로 옮겨 놓으세요. 냉장고며 세탁기며 거의 다 새 거니까 쓸만할 거예요. 집에 컴퓨터도 있는데 그것도 아가씨 쓰려면 쓰던가요. 선심을 쓰듯 말하는 올케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더군요. 이 여자가 받은 오빠의 유산은 얼추 계산해봐도 6, 7억대가 너끈히 넘어갈 겁니다. 개발 소식이 왕왕 들리는 땅값이 오르기라도 하면 훨씬 더 넘겠죠. 로또를 맞았다는 올케 한호성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당장 손톱을 세우고 저 여자의 얼굴을 긁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차분하게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저기 남몰래 상담도 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제가 설령 올케 본심을 알았다고 해도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지 법으로 저촉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였죠. 낙심한 저는 오빠 집에서 가져온 컴퓨터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오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작은 흔적도 일일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속에서 우연찮게 어떤 파일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그걸 열어본 순간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개 이름으로 온 그 파일에는 올케의 사진과 개인 신상 같은 것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올케가 다른 남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모습이었고 개인 신상은 올케의 과거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전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 오빠가 전문적인 곳에다 올케 뒷조사를 의뢰한 결과물 같았어요. 놀라운 건 올케는 이미 결혼 전부터 깊이 관계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파일에는 그 남자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올케는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오빠와 위장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결국 올케는 오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올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남자한테 가 있던 것이었죠. 올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전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바보 같은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저 불려시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도 이렇게 뒷조사를 의뢰한 걸 보면 중간에 올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오빠는 나름대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을 셈이었던 거죠. 그러다 올케와 큰 다툼이 일었고 그날 불행하게도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나중에라도 올케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제게라도 의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끙끙 앓았을 오빠 얼굴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절 더 기함하게 만든 건 올케의 과거였어요. 그 여자는 이미 금융사기와 혼인빙자 사기로 전과가 무려 12범에 이르렀고 현재도 수배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여자를 자신의 반려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오빠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전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준비를 하던 올케 집 대문을 두드렸죠. 어머, 아가씨, 어머니, 웬일이세요? 올케, 혹시 어디로 이사 간다고 했죠? 저요,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건 왜요? 아, 서울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서울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요. 올케가 서울이 아니라 교도소에 갈 것 같아서요. 교도소는 개인 물품은 반입이 안 되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싸던 짐은 그냥 다 푸세요. 뭐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눈을 껌뻑이고 있는 올케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야, 이년아, 네 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잡아먹어? 내 이년 오늘 한번 죽어봐라. 어머니, 이거 왜 이러세요? 엄마의 억센 손에 머리털이 잡힌 올케가 마당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을 해서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죠. 올케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올케를 연행해 갔습니다. 우리가 알던 올케는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과거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미 여러 사기죄로 얽혀있던 그 여자는 곧장 수감이 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여자의 내연남도 공범으로 죗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곧장 오빠의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여자의 수법에 당한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 또한 무리 없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오빠의 모든 재산이 그 사기꾼한테 전부 넘어갈 뻔했는데 오빠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그 여자의 실체 덕분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오빠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 여자가 직접 오빠를 죽인 것도 아니지만 저희 가족은 그 여자가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선 살인죄까지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지만 그건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 조금씩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지만 전 아직도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면 치가 떨리곤 한답니다. 시커먼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니만 그 가증스런 여자가 출소를 해서 오빠처럼 순진한 남자를 꼬시러 다니는 상상을 하니까 소름까지 돋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죠. 어딜 가나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은 존재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늘 경계하고 의심해 보시길 충고드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